안녕하세요. 쇼톤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이제 행정사 1차가 끝났고요. 2차가 들어가죠. 음. 근데 2차 공부할 때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그 막막함을 조금은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제 마인드맵으로 여러분 마인드맵으로 아주 좀 부담 없이 한번 강의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인드맵. 음. 여러분 행정절차법은 객관식에 나왔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행정 절차에 대한 그 행정 절차론이 뭐냐? 행정 절차법.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에 나오잖아요. 총칙 외에 처분 절차, 신고 절차, 입법 예고 절차, 예고 절차, 지도 절차, 국민 참여 확대 등등 해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56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쟁점은요. 이런 사전 통지 절차,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전 통지 절차,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기출문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독자적 위법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철거 명령 처분이 갖춰야 될 절차적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문제는 사전 통지 절차입니다. 사전 통지. 사전 통지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행정 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해관계인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 작용의 내용 및 청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일시, 장소 등을 알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상당 기간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전 통지 절차는.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볼게요. 2015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고요. 자, 사례 보시면요. 갑은 이슬람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을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좀 해달라. 그죠?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행정청 A시장은요. 을 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되면 인근 위치한 이슬람 사원 을 고려했을 때 해당 지역의 특정 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해서 주민 불안 혹은 및 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 설립을 허가하게 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을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문제 1번. A시장은 을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공청회, 전자공청회에 대한 의요건, 절차, 방법에 대해 설명해라. 이건 단문이죠, 단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번이 1번. 사례 문제 풀 때 1번. 네.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즉 사전통지 절차의 대상인가가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을 그렸고요. 갑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을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니까 이슬람 사원 인근에 위치해 있던 이슬람 사원의 위치가 있었고, 그러면 특정 종교 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그죠? 을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해버리면 지역사회 갈등까지 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목차 적어보면요. 문제 제기.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사전 통지에 대한 개념을 쓰셔야 되는 거죠. 서로. 네. 그 다음에 처분의 사전 통지. 그 다음에 공청회까지. 그러니까 2번이 문제 1에 대한 정답입니다. 서론에서 을 재단법인의 여러분 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러한 거부 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즉 침익적 처분인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전 통지도 침익적 처분일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 통지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거부 처분 자체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왜? 사전 통지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거죠. 즉 당사자의 처분 절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상의 적법 요건이 사전 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을 재단법인, 따라서 을 재단법인의 설립 불허가 처분,
을재단법인의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의 적용 범위 관련해서 관련한 거부 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목차 2번에 여러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거부 처분이겠죠.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에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죠. 학설. 자 긍정설과 부정설을 나눕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지. 중요한 건 판례 입장. 판례 어떻게 되죠?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것만으로는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침익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거부 처분의 경우는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 때리면 돼요. 네, 검토. 자, 거부 처분은 여러분들도 자,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입장이 타당하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3번 공청회입니다. 자, 공청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공청회. 공청회는 어떻게 되냐? 공청회. 자, 공청회 개념을 써야겠죠? 의, 그 다음에 절차, 방법, 그리고 언제 개최하는지.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번째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뭘 반영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처분을 할 때 공청회, 전자공청회의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청회에 대한 의의를 여러분 적어야 됩니다. 공청회에 대한 의의. 공청회라 하면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 이렇게 대상이 누구예요? 당사자, 그리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 그리고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공청회라 한다. 다시,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여기서 당사자 등이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 방법 보겠게요. 자, 행정청은요, 공청회와 병합하여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전자공청회 실시는 공청회와 별도로 할 수 있다? No, 아닙니다. 공청회와 병합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즉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꼭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행정청은 전자공청회 실시를 위해서 즉 의견 제출이나 뭡니까?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하는 거죠. 언제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 2주 전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공고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개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최는 전자공청회는 공청회, 즉 오프라인상에 이루어지는 공청회와 병합하여서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공청회와 그 다음에 전자공청회 결과를 반영한다. 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2015년에서 문제가 20점, 20점 해가지고 전자공청회도 20점짜리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사전통지, 거부처분에 있어서 사전통지 절차 대상이 안 된다. 이거는 뭐 객관식에도 항상 나오는 문제고 사례형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생점. 자, 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는요, 여러분 쟁점부터 볼게요. 절차적 하자의 독자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요거예요. 자, 지문 보면요, 갑은 을로부터 300제곱미터인 토지의 건축 면적 100m인 가옥과 담장을 80년 12월 31일자로 매수해서 등기한 후에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갑은요, 그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요. 그런데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A시는요, 2012년 6월 1일자로 갑에게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담장을 철거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철거 통지서에는 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30제곱미터는 A시 소유의 도로로 현재 갑은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 2012년 7월 31일까지 위 담장 철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철거 통지서에 철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불법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갑은 이를 근거로 위 철거 명령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사안을 정리해보면요. 갑이 을 매매 계약이 있었고요. 그죠? 면적 300제곱미터 토지에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인 가옥 담장을 매수합니다. 을로부터 매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고요. 그러다가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A씨가 2012년 6월 1일자로 갑에게 야,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담장 철거해라. 그래서 통지서를 발부해요. 네,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철거 통지서에는 자, 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30제곱미터는 자, A씨 소유의 도로로 갑은 불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담장을 철거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7월 31일까지 담장 철거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철거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았네요. 그쵸? 문제에서 불법 점유 상태이므로 철거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럼 뭐가 쟁점이 되냐? 자, 문제 제기. 일단 문제 제기 쓰면서 쟁점을 이슈 스팟이라고 하죠. 쟁점을 축출해야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요 질문이에요. 철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었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니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철거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요거예요. 그럼 떠올려야 되는 조문이 하나 있죠. 행정절차법 23조 제1항입니다. 어때?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네. 그런데 설문에서 철거 통지서에는 뭐가 없었어요? 철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이 단순히 그 담장이 도로를 불법 점유한 상태이므로 철거하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재가 뭐가 문제된다? 적법한 이유 제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거죠. 적법한 이유 제시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약에요, 적법한 이유 제시가 아니라면, 당연히 아니라고 써야겠죠? 아니라면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자, 어떻게 합니까?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인정이 돼서 독자적 위법 사유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럼 갑은 철거 명령 취소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하자에 대한 정도도 검토해야겠죠? 이렇게 쓰면 돼요, 문제제기. 그래서 철거 통지서에 기재된 철거 이유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암기한 이유 제시에 대한 개념과 요건, 그다음 이유 제시를 언제 생략할 수 있는지 생략 사유까지 다 적어요. 이게 다 점수니까요. 자, 이유 제시라는 게 뭐죠? 자, 행정청이 그죠?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 이게 이유 제시입니다. 그죠?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 수익적, 침입적 처분 불문합니다. 수익적, 침입적 처분을 불문하고 이유 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거죠. 자, 그게 의의죠. 요건 보겠습니다. 이유 제시에 대한 요건. 이유 제시에 대한 요건, 즉 정도입니다. 정도. 여기서 그 행정청은요, 판례 같은 경우는 자기의 결정에 고려하였던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의 근거를 누가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린다. 다시 행정청이 자기의 결정에 고려하였던 사실상 법률상의 근거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으로 알려라. 네. 그렇죠. 그 사실상 근거에는 행정행위의 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포함이 되겠고요. 법률상 근거로는 법률 해석과 포섭, 형량 등이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건, 그 정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유 제시를 어떻게 제시하냐? 방식이요. 문서로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준 시점은, 자,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루어진다.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유 제시를 언제 생략할 수 있나? 생략 사유도 있겠죠? 자, 지자체 A씨는요, 생략 사유를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유 제시 언제 생략할 수 있냐? 첫째,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가능한 경우. 네,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가능한 경우, 가능한 사유인 경우. 그 다음,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굳이 이유 제시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안에서 설문 검토겠죠? 사안에서요. 구체적인 이유에 적시 없이 불법 점유 상태다. 그래서 철거하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죠? 이는 철거 명령에 근거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이유 제시에 미비죠. 이유 제시에 해당하지 적법한 이유 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철거 명령은 뭡니까? 이유 제시 미비로 절차상 하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솔직히 뭐 생략 사유에 뭐 이게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도 없었고요. 그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유 제시다. 그러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다. 이게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겁니다. 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특히 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 자,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도 행정 절차를 가진 경우와 동일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차상의 하자가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검토된다는 거죠. 따라서 학설은 당연히 소국설과 적국설이 대립이 됩니다. 네,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정도만 쓰시면 되고 판례 입장 바로 넘어가면 돼요. 판례 어떻게 돼요? 판례는 자 재량행위, 기속행위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는 독자적 위법 사유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적국설, 즉 취소 소송 등의 기속령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준용되기 때문에 적국설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따라서 적국설이 타당하다. 자, 설문에서 자, 이유 제시의 절차상 위법만으로 자, 철거 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철거 명령의 위법성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봐야겠죠. 자, 이유 제시 하자에 있는 철거 명령이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냐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중대명백설 입장을 취하자. 중대명백설. 네, 이렇게 쓰면 돼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명백설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 입장입니다. 만 예외적으로 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전속 중이며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 중대한 하자만으로 무효가 된다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어요. 중대한 하자만으로 무효가 된다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 어쨌든 원칙은 중대명백설을 따른다. 자, 그럼 검토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중대명백설이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흔들려요? 법적인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행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행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뭐다? 법치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대 명백성이 타당하다. 설문에 대한 검토를 봐야겠죠. 자,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이 철거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자가 명백하지만 중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쓰면 돼요.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없다는 철거 명령은 그 하자가 명백은 하지만 중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 취소사를 본다. 자, 따라서 갑은 무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철거 명령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철거 명령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결론, 갑은 이를 근거로 위 철거 명령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무효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 명백설에 따르면 이유 제시의 그 하자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없는 철거 명령이 그 하자가 명백하지만은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본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철거 명령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면은 깔끔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볼게요. 비슷한 거죠. 갑은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건물 옥상 일부분이 관계법령상의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용적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발하였다. 관할 행정청의 위 철거 명령 처분이 갖춰야 될 절차적 요건을 논하시로 이렇게 쓰라는 거죠. 철거 명령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즉 원고에게 그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때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철거 명령 처분의 독자적 위법성 사유가 문제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철거 명령 처분, 즉 침해적 처분이 갖춰야 할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 논하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쟁점이 절차적 하자, 즉 침해적 처분이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이 뭔지에 대해서 보자. 그러면 침해적 처분 키워드보다 권익 제한과 의무 부과 처분이에요. 즉 당사자에 대한 권익 제한과 의무 부과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여러분 조세부가 때리는 거죠. 세금 때리는 거. 조세부가 처분. 그 다음에 시정명령과 같은 거죠.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의무부과 처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 권익을 제한한다. 이건 뭐죠? 대표적으로 자, 수익적 행정이 즉 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처분이네요. 대표적으로 수익적 행정이 대표적으로 허가의 취소 이거를 제한하는 거죠. 권익을 제한한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처분을 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계속 주장한 거부 처분. 자,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 나왔잖아요.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곧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어서 거부 처분의 경우는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3번 자, 침해적 처분의 절차 절차입니다. 이때 당연히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침해적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유 제시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전 통지요. 자, 사전 통지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즉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그 다음에 법적 근거, 그 다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사전 통지. 면제사항 언제죠?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 면제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사전 통지 기간입니다. 그죠?
의견 제출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 통지한다는 거죠. 의견 제출 기간의 경우 상당한 기간. 청문의 기간 언제죠? 사전 통지. 청문회 기간. 청문은 언제죠?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열흘 전, 10일 전까지죠. 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요.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 때린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그 다음 의견 청취 혹은 진술 절차입니다. 자, 의견 청취 절차의 종류는요. 대표적으로 그죠? 의견 제출과 청문 공청회 마찬가지예요. 네. 의견 제출이 뭐예요? 행정청이 그죠?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의견 제출. 즉 청문이나 공청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다시 말하면 의견 제출을 약식 의견 진술 절차라고도 합니다. 자,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해요. 공청회는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 행정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실시 요건 중요하죠. 자, 청문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할 수 없는 것이 원래 현실이었지만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행정 청문 절차 실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문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 혹은 신분 자격의 박탈,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그 다음에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와 같은 처분을 할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공청회는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하러 개최하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할 때, 이때는 공청회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의견 제출이에요. 의견 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공청회 외에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 없지만 청문 공청회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요건이 좀 길었죠. 면제사유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 절차의 면제사유. 먼저 법 규정에서 의견 제출이나 청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때 그때 의견 청취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되고요. 처분의 이유 제시입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 처분의 이유 제시. 개념 설명을 하는 거죠.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죠. 예외도 있겠죠.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뭐죠? 첫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둘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에요. 요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 예외 사유. 여기서는 이제 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유 제시가 치유가 이유 제시의 하자가 인정이 되는 그 치유 시기요.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 쟁송 제기 전에 하나요. 치유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번 맨날 나오는 거죠. 절차상 하자의 효과요. 다수결과 판례는 행정처분상의 절차상 하자, 즉 뭡니까?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의 하자를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로 본다. 이렇게. 예. 제가 이 사례를 마지막에 본 이유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철거 명령, 즉 침입적 처분이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 네, 요것만 소위 말하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달 외우시다 보면 언젠간 써지겠죠? 네. 어쨌든요, 사례에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에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그다음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의 경우는 독자적 위법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요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위법하게 되고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취소 사유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유 제시하자만 가지고는 무효 사유는 안 되지만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0분 봤는데요. 여러분들 사례를 뭐 하루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이 객관식이랑 좀 달라요. 주관식은. 주관식 사례는요. 쟁점이 많진 않지만 이 쟁점을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냐에 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다 잘 써요. 근데 거기서 변별력을 가져가려면 깊이 있게, 즉 조금 디테일하게 개념을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잘 써내려가는 거. 그다음 요건, 그다음에 그 요건을 어떻게 포섭해서 그 사안에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형 논술식 같은 문제는 객관식이랑 공부 방법이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그 개념, 요건, 효과에 대해서 딱 사안을 포섭하는 그 능력까지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많이 써야 되죠. 쇼터디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요거 다 쓸 수 없어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쇼터디 말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시면서 외우시는 것들을 쇼터디에서 문제풀이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2차 시험도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하.
호호.